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원술이다. 교묘한 원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1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1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막강한 집권 초기에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예.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근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문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예, 그 예.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예.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네, 남 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어허.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 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예.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 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하게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 무궁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예.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예. 반환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담보들. 것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영제를 주장하시다가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시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영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장현 광주시장님도 지금 준공영제를 같은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뺀 나머지 22개 시의 경기도의 예.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님들도 굉장히 다수시고요. 예, 예. 또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특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군수회의나 또 이 실무회의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자협의를 하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혹시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뭐 나오신 김에 해명 주시죠. 일단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팩트들을 좀 살짝 왜곡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 왜곡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예.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응급조치로 준공영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예.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역시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시군들이 일부 동의하니까 예. 도의회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니 몇 달 있다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생방송 정해져 있는데 이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네.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보완하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의 간극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적 책임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네.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다라는 이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그리고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성남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소송하셨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상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네. 예, 이 소는 취하할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 건가요? 이건 제가 취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서울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바꿨어요, 정책을. 아하. 그러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예산으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면 자치권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예. 정부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해놓고 네가 해결해라. 정부하고 합의해라. 이거는 일단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70%든 뭐 일부만 주는 걸로 바꿔라. 이거는 예. 소위 보편복지 형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다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예요. 정부 요구대로 따라라. 예. 어떻게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 취하하시면 되죠. 남 지사님 답변 좀 주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소는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 일단 취하를 못 합니다. 네 무상복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서? 뭐냐하면 예. 성남에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연천에선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선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크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예.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무상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나 정책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정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 정책을 바꾸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소치화 같은 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님,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할 수 있지만 강북에서는 못하는 정책 문제 있다. 지사님,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책을 바꾸면 동의를 받으면 소치화할 필요 없이 지사님 100% 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이 고유의 사무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정부가 막는 게 옳으냐라는데 남 지사님이 거기 정부가 막는 게 옳은 게 맞다고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청년들 3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10,000명 딱 골라가지고 1억 만들어준다. 청년 일자리 통장.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자치 할 수 이거는요.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자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통장 승인했다. 예. 정부에서 동의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동의하면 못한다. 예. 이건 결국은 자치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경필 지사님 답변 주세요. 청년 일자리 통장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 통장을 꼭 찍어서 지금 1억 연금 말씀만 하시는데요. 약 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정책이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간 겁니다. 현재 법이 예.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왜 이 절차를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건 좀 성남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수정할 줄도 아시는 게 그게 민주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마지막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정부의 그 지방자치 관련 복지 관련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그 독립하더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요. 유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관치 아닙니까? 관치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하신다는 도지사님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란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청년 통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10,000명을 딱 뽑아서 그것도 내년에만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지속성 없고 너무 과다하고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런 그야말로 심한 포퓰리즘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자, 그거 지적한 걸 가지고 마치 제가 경기도의 모든 청년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섞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설전을 나눴지만 결론이 안 났던 이 주제로 오늘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한 번 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한 번 더 남지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좋습니다. 문자도 너무 뜨겁게 들어와서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을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빈 석방과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월요일 날 고정이세요? 네. 오, 재판도 많으신 분이? 월요일 날 재판 없습니다. 월요일 날 없어. 월요일 맞아. 내가 만주에서 내려오나 깜빡 잊었네. 자, 차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하 변호사는 정말 재판 많이 하시죠, 요즘? 네, 뭐 계속 이기니까 계속 물려들어요. 최고의 변호사. 아니, 정권 바뀌기 전에는 계속 졌거든요. 정치 변호사. 저도 그럼 정치 변호사 아니에요? 정치 변호사? 아니, 뭐 네? 아니, 정권 교체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아닌 걸로 과거에는 김현장에 갔을 사건이 이제는 이재하 변호사 그런 사건들 좀 오죠. 그래서 요즘 김현장이 아니라 여기 이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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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인간빈 국방부 정책실장 또 석방됐고. 네. 그러니까 김관진 이어서 인간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아주 뭐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논리를 180도로 바꿔가면서 석방시켜 주니까 그 밑에 인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나는 그 부하 직원인데 나도 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바로 풀어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는 이건 아마 지금 판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이면 뭐냐면 구속되고 기소되기 전에 구속을
그걸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게 이제 예컨대 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든지 그 재산범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런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변호인들도 당사자들 잘 모르니까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아니 김관진도 실제로 변호사들이 하지 말자 본인이 하지 말자 그런 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잖아요. 예컨대 이제 변호사는 오히려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 이지아 변호사의 촉이 발동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음모론인가요, 촉인가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광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작심하고 이거 석방시켜 준 것 같거든요. 저 신광렬 부장판사의 정신세계에는 뭐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투시를 해보면 아주 보수적이라고 정표에 나 있는 투시를 해보면 이 정도를 갖고 이거는 뭐 범죄가 아니다는 정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요, 사실은 저 두 사람이 우리 경북 제 고향 봉화 출신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봉화 출신도 없어. 근데 판사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명하에 너무 과보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성적이 한번 좋아지면 평생 법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그 제도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네네. 오늘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흥분 좀. 근데 실제로 법조인들이 이 변호사님처럼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풀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하게 정말 이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변경 사유, 사정의 변경.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그 체포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용률이 15.1%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 2,000 몇 건 중에서 한 300건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15.1%.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에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5.1%가 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합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15.1%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 하루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지난주 말이었잖아요. 네. 일단 김관진 석방됐을 때 법조 출입 기자들 한 두세 명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인터뷰가 되냐 그러니까 판사들이 다 인터뷰를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코트를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사들이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판사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설령 조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여도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그걸 적부심에서 다시 풀어줘 버리면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며칠 11일 만에 정반대의 결론 내버리면 법원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를 한마디로 물먹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하거든요. 명백하게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해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됐던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로 든 게 헌법 37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인이나 군무원들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군형법 94조는 뭐예요? 군형법 94조에는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군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례적으로 사정 변경의 이유도 없는데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신광렬 판사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사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은 당사자예요. 우리가 군인들 또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그
퇴근 이후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관여까지 자유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에서도 그 부분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군형법 94조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사. 아니 그렇게 측은.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본인 거죠. 스스로도 예. 장관 시절이라든지 장교 시절에 보장을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래 사병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봉사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지금 새누리당 내로남불. 저 자유한국당이 예. 세월호 지금 뭐야? 문재인 지금 정부를 향해서 세월호 지금, 뭐 무슨 인권 해수부 장관 예. 그걸 갖고 지금 뭐 해임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당 정치단체를 가입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든 행위 요 부분만 금지한 거다. 전체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아니 부하 이런 직원이 거죠. 법원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설령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는 아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제94조가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네. 침묵. 네, 정치 관여예요. 네. 정치 관여에서 그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치행위 금지예요. 그렇죠. 이게 군형법 94조거든요. 네. 이지아 변호사도 모르는 걸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이냐 하면.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난 94조를 알고 있었지. 어쨌든 안 했던 간에 찾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만주 변호사. 이게 이지아 변호사가 알려준 거거든.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는 잊어먹었어. 그래서 94조의 위반이거든요. 무슨 네. 군이 정치 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병들이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조그만 이념적인 책을 읽게 되면 바로 국가법법, 구속했잖아요. 군역법 이걸 다 예.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김관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른 걸 김관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자유는 예. 있어요. 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인데 그거는 지금 종전에 부하 직원들이 지금 실형을 받았다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태하 지금 네. 심리전 단장 구속되어 있잖아요. 실형을 받았죠. 실형 받았죠. 1년 6월인가 얼마 받았죠. 네, 1심에서 실형 받았죠. 그럼 1심은 이런 거 아니 조폭 논리가 또 도입되는 거야. 행동대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네. 조직 두목은 난 취한 바가 없어. 지 혼자 와서 싸운 거야.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위가 지금 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고법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고 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 부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신청 50부, 뭐 형사 51부 이런 네. 데는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 부장판사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작심하고 작심하고 정치적 했다. 사유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봤고, 저는 이제.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죠. 또 판결의 형식이니까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는데, 저는 이 법원장으로 이제 나갈 정도의 이제 기수인데, 법원장 나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법원에서 그 생활을 각오를 하고 작심 판결을 해서 한쪽의 정치적인
세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때 무슨 봉합운수나 이런 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안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정치로 하겠죠.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의도가 말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그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생각. 점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요,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다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예.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잘 신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거 문제 있다. 그리고 그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다,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연좌제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예.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욱,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하 뭐 이런 등등이 시성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5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예. 서열 순회로 그게 법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횡령부? 횡령부. 미래 전략식이다. 이렇게 하면 비전시, 전략 비전시. 횡령부.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근데 같은 사장도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여기 우리 부에서 이러려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아니고요. 2,000원. 5,000원.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반대 야당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그러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도주 잠깐만. 우려도 있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조작할 사람도 있고 이미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이 실질 심사를 안 해보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가서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미 구속 적부심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후배 영장 전담 판사 5년 전에 자기가 그거 했던 자리입니다. 후배 영장 판사 했던 거를 저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다시 보자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뒤집어 버리는 거는 후배 물먹인 거예요? 후배 물먹인 뿐만 아니라
아니 법원의 판결 자체를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이제 구속적부심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로 아니 이렇게 딱 그 단수 조항을 두면 안 돼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 되지만 이제 법관의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적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가 되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복을 얼마 못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곧 벗고 뭐 더군다나 지금 저 임관빈 정책실장을 풀어준 거는 너무 더욱더 가관이죠. 다른 걸 떠나갖고 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걸 떠나갖고 뇌물수수로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독자적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아니 뇌물수수 3천만 원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법정형 5년 이상에서 뭐 장량 강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유입니다. 검찰의 기준은 5년이었다. 기준 검찰의 기준이 검찰의 구속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받아서 구속을 할 사유입니다.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형평성에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죠.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아니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아니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나도 헷갈렸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군이 정치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이죠.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인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그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지금까지도 그 김관진 구속적부심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그 국감에서 구속되면 될 때까지도 잘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김관진 의혹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속사포로 다 구속시킨 거다.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 등등에 대해서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남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에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무궁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반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담보들. 것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공영제를 주장하시다가 이제 준공영제를 받아들이시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영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윤장현 광주시장님도 지금 중공영제를 같은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뺀 나머지 22개 시의 경기도의 시장 군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민주당 시장님들도 굉장히 다수시고요. 또 경기도 의회가 압도적으로 이 민주당이 많은데도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정치적 공세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특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군수회의나 또 이 실무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자협의를 하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혹시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뭐 나오신 김에 해명 주시죠. 일단 우리 지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팩트들을 좀 살짝 왜곡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 왜곡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공영제를 주장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응급조치로 준공영제 하는 걸 제가 용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입장이 다르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불가다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예.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예. 그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예.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예.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광역시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시군들이 일부 동의하니까 예. 도의회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니 몇 달 있다 해도 되고 또 내년에 해도 될 일을 반드시 이번에 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정해져 있는데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네. 두 분이 합의점을 찾으시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보완하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의 간극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께서 이 공적 책임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네. 지향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다라는 이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그리고 청년배당. 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성남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소송하셨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상태.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 지사님. 네. 예, 이 소는 취하할 생각이 여전히 없으신 건가요? 이건 제가 취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서울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준다라고 바꿨어요, 정책을. 아하. 그러면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님.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예산으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면 자치권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예. 정부가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자치권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해놓고 네가 해결해라. 정부하고 합의해라. 이거는 일단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예를 들면 70%든 뭐 일부만 주는 걸로 바꿔라. 이거는 예. 소위 보편복지 형태의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다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 지원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예요. 정부 요구대로 따라라. 예. 어떻게 저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 취하하시면 되죠. 남 지사님 답변 좀 주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소는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 일단 취하를 못 합니다. 네 무상복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셔서? 뭐냐 하면 예. 성남에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연천에선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강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더 크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예.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맞는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예.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한 명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한 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저는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허.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예. 막강한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예.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그건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뭐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원술이다. 교묘한 원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